우리의 대안을 조직하자. 체제전환운동 포럼에 참여해주신 참가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그리고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에서 활동하는 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오프닝에는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이 함께합니다. 수어통역은 양준식님 그리고 문자통역은 황윤우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프닝에서부터 자리를 많이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기대로 오셨나요? 저는 1년 전만 해도 사실 체제전환을 걸고 포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해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프닝 사회를 맡고 있습니다. 인간사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요. 이 논의가 시작된 것이 불과 6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포럼이 준비된 것도 2달 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포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청을 해주셨어요. 제가 포럼 조직팀장으로 운영을 같이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포럼이 흥해서 좋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사람들이 또 사회운동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구나 체감을 하기도 됩니다. 여기 계시는 모두가 각자 저마다의 답답함과 갈증, 기대를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대체 이 포럼이 어떻게 개최되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체제전환의 어떤 고민과 논의 속에 오늘의 자리가 마련되었는지 기후정의 동맹 정롱님의 그동안의 과정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전망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정롱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 동맹과 이번 체제전환운동 포럼 정치대회 기획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록입니다. 와! 왜 이렇게 인기 많아? 이렇게 소개드리고 보니까 제가 정말 체제전환운동에 온몸을 바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후정의 동맹이 체제전환을 내걸고 있는 만큼 이번 포럼과 정치대회를 기후정의 동맹의 핵심 사업으로 올해 초부터 아주 치밀하게 기획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전혀 계획에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체제전환을 모의할 줄은 모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시작은 이제는 목전에 닥친 22대 총선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물었습니다. 기후정의운동 이번 총선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고요. 정말 낯설은 질문이었습니다. 갑자기 총선이라니요. 저한테 총선은 특정 정당의 후보로 출마하는 게 아닌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확고한 보수정치 구조에서 기후공약 평가와 같은 선거 시기 정책 대응이 지금 기후정의운동에 정말 필요한 활동인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왜 그 질문이 저한테 그토록 낯설었던 걸까요? 혹시 저만 그런가요? 네, 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이 낯설음은 사실 한국 사회운동이 다른 세계를 향한 정치적 전망을 세워내지 못하고 정치적 주체로 스스로를 조직하지 못해왔던 역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위기가 만들어낸 대중들의 불안과 적대를
부추기며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 만들기에 여념없는 한국 정치에 대한 냉소는 이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나 정치를 실천해 왔습니다. 억압받고 투쟁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집단적 힘과 관계를 조직해오면서 활동해왔던 사회운동의 실천 그 자체가 정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는 과연 각자의 의제와 부문을 넘어 체제전환의 정치적 전망과 대안으로 조직되고 있을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가 여러 집단으로 쪼개져 제로섬 게임과 각자 도생의 삶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이를 더욱 구체질하면서 체제의 문제를 각자 감당할 책임의 문제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사회운동이 활동해온 각 부문과 의제 대응 역시 근본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복잡하게 맞물린 문제들에 대응하는 거대하고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감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이 변혁해야 할 대상을 명확히 체제의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정치적 전망과 대안으로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조직해야 합니다. 바로 그 답답함과 목마름이 오늘 이 자리 2024 체제전환 운동 포럼을 열었습니다. 정말 오기발입니다. 맞아. 준비했어. 목마르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삶의 위기가 체제가 초래한 위기라고 한다면 그 체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만약 수백 년 뒤의 역사가 존재한다면 미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자본주의라고 부를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경제 시스템을 부르는 말로 여겨지지만 바로 이 경제 시스템이 다양한 사회적 영역과 질서들을 그리고 자연을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조직하고 배치해 이윤 추구의 계기로 삼는다는 점에서 자본주의는 경제를 넘어 지금 이 세계의 다른 이름입니다. 체제전환 운동은 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체제의 모순과 적대의 지점을 발견하며 투쟁을 조직하고 전환의 계기를 포착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이식하는 틀을 갱신하고 확장하는 것은 바로 지금 체제전환 운동의 전망을 세우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러한 비판과 분석의 확장으로 자본주의는 착취와 수탈이라는 고유의 자본축적 양식을 언제나 함께 작동시켜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착취가 임노동계약이라는 등가교환 이면에 숨겨져 왔던 자본축적의 비밀을 밝혀낸 마르크스의 분석이라면 수탈은 이러한 착취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사회적 노동과 부 그리고 자연에 대한 강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착취와 수탈은 생산, 재생산, 인간, 비인간 자연, 북반구, 남반구의 분할선과 결합합니다. 착취는 주로 북반구의 사회적 생산 영역에서 자본주의 경제 원리인 대가의 지불, 교환관계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수탈은 여성의 돌봄 재생산 노동에 스스로 존재하고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라던 자연에 남반구, 주변구 국가 민중에게 폭력적으로 자행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탈이 가족 형태와 국가 형태를 매개로 이루어지면서 자본은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돌봄 재생산 위기, 기후 생태 위기, 전쟁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가 마음껏 수탈해온 사회 생태적 재생산의 조건들이 무너진 결과입니다. 조금은 복잡한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자본주의는 그 무엇이든 가장 값싸게 조달하기 위해 착취와 수탈을 서슴지 않고 그 무엇이든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이윤을 추구하고 무한 성장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체제입니다. 확장된 자본주의 분석은 생산 영역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사회적 영역을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조직해 수탈하는 자본의 파노라마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의 포괄적 성격과 함께 다양한 영역들의 저항과 투쟁을 체제에 저항하는 반자본주의 투쟁, 체제전환 운동의 현장으로 조직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중첩된 삶의 위기에 저항하는 흐름들이 이제 체제전환이라는 구호로 모이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 투쟁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저항과 투쟁의 흐름은 성별과 성적 지향, 인종과 민족, 인간, 비인간 자연의 분할선을 따라 작동하는 지배와 억압에 맞서온 운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페미니즘, 반제국주의, 반인종주의, 생태주의는 이러한 운동에 붙은 이름들입니다. 이는 앞으로 3일 동안 열리는 체제전환 운동 포럼에서 우리가 함께 토론하고 고민할 과제의 큰 그림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개별 부문과 의제들은 이 체제에 어떤 적대와 모순들이 드러나는 현장인지,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거나 전제한치에 구상되는 투쟁이 갖는 한계와 공경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하고 자본주의 체제 전환의 전망이 열어내는 새로운 투쟁의 가능성을 함께 찾아봅시다. 이제부터 간략하게 체제전환 운동 포럼의 각 세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오프닝 세션에 바로 이어서 진행될 첫 번째 가로지르기 세션, 주거권과 가족 구성권 하나의 지도 만들기입니다. 돌봄과 친밀함의 공동체인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가족이 함께 머물 장소인 주거로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집은 불평등을 확대하는 경로이자 정상성과 취약성으로 줄 세우기를 강요하며 다양한 가족을 거부합니다. 주거권이 한국 자본주의의 강력한 토대인 부동산 체제에 결박당하고 정상가족을 통한 노동력 공급과 재생산의 도구로 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권리로서 주거권과 가족 구성권의 실현을 위한 체제전환의 정치의 가능성과 전망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가로지르기 세션은 불평등을 가르치는 학교에 저항하는 연대를 위하여입니다. 지난 여름 잇따른 교사 사망 사건은 입시경쟁 교육체제, 능력주의, 각자도생, 차별의 구조와 배제와 혐오의 문제가 켜켜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견고해진 학교의 불평등은 다양한 교육 주체 간의 연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사람을 줄 세우고 구획하며 차별을 정당화하는 제도이자 물리적 시공간으로서의 학교와 교육, 그곳에서의 저항, 그리고 교사, 학부모, 학생을 넘어서는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이어질 세 번째 가로지르기 세션입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정말 쉴 틈 없이 세션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 세션은 자본에 포획된 농업으로부터의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농업, 농민, 농촌은 자본에 철저히 식민화되어 수탈당하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도시농촌 관계 속에서 북반구, 남반구의 스케일로 작동하는 착취와 수탈 구조의 문제입니다. 자본에 맞선 생태적 사회로의 전환에서 농업은 체제전환 운동이 반드시 발 디뎌야 할 현장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농은 무엇입니까? 농업이 아니라 농입니다. 농은 삶의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상실한 채 식량산업으로만 낭상하게 남아있습니다. 체제전환의 전망에서 농의 가능성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 가로지르기 세션은 지금 여기 체제전환 페미니즘입니다. 구조적 성차별을 없다는 윤석열 정권의 선언은 젠더 갈등을 더욱 부추기면서 차별과 억압의 구조를 삭제하려는 동원 정치의 전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페미니즘이 지난 20년간 신자유주의 시기 가족 여성 노동력 육성 체계에 효과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면서 강화된 생산, 재생산, 남성 여성의 분할 구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반자본주의 반체제 운동으로서 체제전환 페미니즘의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다섯 번째 가로지르기 세션은 기후위기 시대의 공공재생에너지로 체제전환 운동을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 전환은 체제전환의 방향과 경로를 가늠하는 가장 핵심적인 쟁투의 영역입니다. 기후정의 운동은 그 구체적인 전환의 경로로서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을 제기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영역에서 체제전환 운동의 구체적 모습을 등장시키고 전환의 계기들을 조직하고자 합니다. 당장 2025년부터 본격화될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가 자본의 약탈적 전환이 아닌 체제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공공재생에너지 대중투쟁의 전략을 함께 모색합니다. 여섯 번째 가로지르기 세션은 체제전환을 향한 노동운동의 도전입니다. 가장 주요한 대중운동이자 물적 토대를 지닌 노동운동이 체제의 일부가 아니라 어떻게 체제전환 운동의 중요한 흐름이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전망을 모색합니다.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이라는 구분을 넘는 체제전환 운동의 시야로 현장과 대중을 조직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동과 행동의 단초들을 그려봅니다. 자본주의 생산체제의 균열을 내는 대중운동의 조직 가능성 역시 이러한 단초들 속에서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가로지르기 세션은 도래하는 전쟁위기에 맞서 사회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에서 바로 지금도 전쟁과 학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반복됐던 미중 갈등과 함께 북핵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질서의 변동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가 초래한 구조적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극우 보수 진영은 한미일 안보동맹에 사활을 걸며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고 평화통일운동 진영은 과거의 남북경협과 비핵화 프레임을 반복할 뿐입니다. 체제전환 운동이 제기하는 동아시아 반전평화운동의 계기를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3일간 이어진 포럼의 이야기를 엮어내는 자리입니다. 종합세션, 자본주의를 질문하기, 체제전환을 모의하기입니다. 누구나 위기를 이야기하는 현재, 체제의 위기라는 직관을 넘어 자본주의가 주도해온 한국 사회의 구조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함께 도모합니다. 이에 대응해왔던 한국 사회운동의 공경으로부터 체제전환 운동의 필요성 그리고 전망과 과제를 함께 토의하고 모의합니다. 체제전환 운동 공동의 역사, 연합의 구조를 만들어가자는 구체적인 제안이 함께 이야기됩니다. 혹시 세션 소개만 들어도 벌써부터 지치시는 거 아니겠죠? 저희 이제 3일 동안 이 자세 그대로 화장실도 2시간에 한 번씩만 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함께 힘차게 체제전환을 모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정말 계속 목마릅니다. 다양한 영역과 현장에서 해방의 꿈을 잃지 않고 운동을 일궈온 여러 활동가들이 정말 몸과 마음을 모아 열심히 준비한 자리입니다. 포럼 자료집 두께 놀라지 마시고
앞으로 체제전환 운동을 펼쳐나갈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자 가득 충전된 배터리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제 첫 발을 떼는 체제전환 운동입니다. 전망, 가능성, 도모, 오색이라는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저도 방금 그 단어를 계속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우리의 분투로 전환, 현실, 쟁취, 변화라는 단어들이 등장하는 운동을 함께 열어갑시다. 정치가 사라진 시대, 위기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대자본과 고소득층에 대한 대규모 감세,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마저 해체하는 대규모 긴축, 부자들의 계급투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꾸는 체제전환, 우리가 시작합시다. 이때다! 체제전환! 감사합니다. 아유, 네. 네. 정론님께서 포럼의 각 세션의 설명과 함께 그간의 과정과 전망, 가능성, 모색 같이 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를 하셨습니다. 목청껏 호소를 하셨는데, 네, 여러분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정롱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더 두근두근 막 기대가 샘솟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빨리 포럼을 들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기대는 어떠한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쩌면 이제 나오실 이분들이 그 이야기들을 조금은 들려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포럼 참가자분들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왜 여기에 오게 되었지? 하는 이유들을 함께 연결하고 떠올려 보면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혜진, 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름의 혜진,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부상모임 김찬,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 지회 정성용 세 분을 한 분씩 차례대로 나와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한 분씩 나올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루노에서 활동하고 있는 혜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체제전환운동 포럼 조직위원으로도 여기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전환운동 포럼에 대한 기대를 좀 나눠달라는 부탁을 받고 좀 기대를 여기에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료집 받아보신 부분 원고를 이제 같이 따라가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사는 세계가 이제 이 땅에 있는 자원들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견고한 이데올로기 아래 생존에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들도 누군가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해서 생존해야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은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윤을 얻고 있고, 노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을 통해 발생한 이윤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별이분법적 그리고 이성의 중심적 규범 아래에 남성이 정상이 되고 여성이 타자로서 주변화되고 있는 사회인데요. 이런 사회 아래에서 모든 영역에서 여성을 남성의 부차적인 위치로 배치하고 있고, 여성은 성적인 존재로 환원하고 대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서 조직된 세계인데요. 이들이 지금 착취하고 배제하고 있는 가지지 못한 우리들, 그리고 권력관계의 약자의 위치에 놓인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의 논리에 맞게 살아갈 것을 강요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노력할 것, 좋은 취업을 위해서 노력할 것, 이성의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강요들은 누군가는 탈락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경쟁 체제이기도 한데요. 이런 탈락이 전제된 경쟁 체제에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
즉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현장 활동을 하고 있는 성매매 영역은 이러한 정치 경제적인 권력관계에 의한 계급 모순과 젠더 섹슈얼리티 권력관계에 의한 모순이 접합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여성을 성적으로 종속시키고 지배하는 것이 남성들의 유흥이 되는 남성 문화가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고 이것이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많은 자본들이 흘러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 산업은 더 이상 업주, 관리자, 건물주와 같은 개별자들의 경제 행위라고만은 생각할 수 없게끔 큰 규모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업, 성형산업 등 곳곳의 산업들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들은 모두 굉장히 막대한 수익을 착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저마다의 상황과 조건들 속에서 각자의 합리적인 요인으로 각자의 경제적인 이유로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자원이 없을수록 그리고 눈앞에 놓인 선택지가 적을수록 그리고 성매매가 매력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산업의 자본들이 착복하고 있는 이 막대한 수익은 사실 여성의 성적 지배와 종속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 즉 여성의 성을 활용해서 발생한 이윤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에게서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윤을 창출할 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원이 없고 선택지가 적고 그리고 자본이 원하는 임금 노동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그래서 끊임없는 경쟁 체제에서 지치고 주변화되어 있는 여성들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산업은 이렇게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맞물려서 작동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에 대한 개입을 위해서는 여성의 성적 종속과 지배가 남성의 욕망이 되지 않는 사회, 그리고 모두에게 성매매하지 않고도 충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원이 주어지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즉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 그리고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서 조직된 세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체제전환 운동에 갖는 기대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매매 현장 얘기를 길게 드리게 된 것이 여기 있는데요. 사실 성매매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진 사람들의 논리로 조직된 지금의 세계에 대한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의제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각 현장에서 겪는 문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저희 현장뿐만 아니라 각 현장에서도 필수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각 사안 대응을 위해서 이런 부당하고 폭력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전환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에 각 현장에서 이를 목표로 활동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성적 조건에 의해서 특정 성들이 주변화되고 대상화되고 있는 사회 그리고 여성의 성적 종속과 지배가 남성의 유흥이 되는 사회의 견고함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젠더 섹슈얼리티 권력 관계에 대한 해소가 과연 가능할까 조금 멀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땅의 자원이 개인의 자산이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노동들이 자본을 위한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는 사회 또한 이게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맞다, 이게 당연하다라고 질문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정치 경제적인 권력관계에 대한 해소라는 게 되게 멀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의 논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다른 세계가 가능할까? 이런 상상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어떤 저항과 타격은 어떤 형태일까 조금 막막하기도 하고 무력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세계에서 주변화되고 배제되고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존재들을 생각한다면 다른 세계는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막막하고 무력해지기도 하는 다른 세계의 가능성은 지금의 세계에서 착취당하고 배제되고 있는 존재들에게 있을 것이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너무 어렵긴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개별 단위로는 어려운 만큼 이제 같이 고민할 때 가능성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자료집을 처음 받아보고 이 두께에 굉장히 압도당했는데요. 처음에 좀 어머 어떡하지? 이런 압도를 했다가도 사실 이만치 많은 얘기들과 많은 현장에서 이 필요를 느끼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자료집의 두께가 저희의 다른 세계를 향한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함께 다른 세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조직해 나가는 3일 그리고 그 이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제전환 부산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찬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저 뒤에서 기다리면서 되게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들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산에서 동료들과 성소수자 청소년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로 인해서 학교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고 있는 퀴어 청소년들에게 서로의 곁이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힘으로 학생 성소수자 실태조사라든지 학교를 바꾸기 위한 투쟁들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을 할 때마다 다들 말씀하십니다. 만나니까 너무 좋다고. 이때까지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동료 성소수자들 만나니까 너무 좋다고들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 너무 막막했습니다. 이 둘러싸여 있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기에는 우리 운동은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조그맣고 너무 아기자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했을 때 답은 하나였습니다. 체제전환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함께 뭉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청소년이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겪는 차별을 없애려면 체제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운동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청소년 운동은 어리고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다양한 경험과 권리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으로부터 빼앗는 사회를 바꾸고자 합니다. 실수와 무능력 따위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거부합니다. 그중 단언컨대 학교는 체제전환을 얘기하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공간입니다. 학교는 자본이 요구하는 높은 학벌과 다양한 스펙을 길러내기 위해서 입시제도를 운영하고 그 입시제도 중심에서 학습만 중요하고 그 밖의 것들은 존중되지 않고 다양한 경험들은 금지됩니다. 경쟁에 순응시키기 위해서 몸과 생활을 통제하고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면 탈락자로 낙인 찍습니다. 답안지에 오답을 쓰거나 청소년답지 않은 어린애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어른들만이 할 것 같은 일들을 넘보게 되면 어떠한 차별도 정당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성숙하고 어려도 다양한 권리와 경험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꿈꿉니다. 실수해도 괜찮은 사회를 꿈꿉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는 이를 가로막고 있는 원인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맞서 싸운 운동은 청소년 운동의 동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대는 항상 발걸음이 무거운 법입니다. 저는 실제로 투쟁하는 현장과 함께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마다 동료들과 함께하지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반성합니다.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연관되어 있고 우리 운동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다른 운동과 연대해야 한다는 말은 실제 상황에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며 와닿지 않았습니다. 운동이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관됨을 넘어 운동의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다른 운동이 잘 되어야 우리 운동도 잘 된다는 사실, 다른 이들이 겪는 차별과 억압이 우리가 겪는 차별과 억압을 상호 강화시키면서 유지시킨다는 인식을 공유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운동에 함께하는 동료들과 동지들과 민중들과 함께 공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합니다. 어쩌면 체제전환 운동의 세력화는 이해관계의 진정한 합의와 이해 속에서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청소년 운동과 노동의 연결이 생각났습니다. 청소년 운동이 지향하고 누구나 미성숙하고 취약해도 안전하게 실패하면 자신의 속도와 조건에 맞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사회는 노동에 대한 억압이 사라져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남성과 비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주민과 정주민으로 노동을 분할시키고 파편화시키는 것처럼 자본의 미성숙함과 성숙함으로 노동자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무능력한 노동자는 차별받아도 괜찮다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미성숙함과 성숙함을 구분짓는 사회구조는 청소년을 억압하기도 하지만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이윤과 착취의 논리는 청소년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동해방 없이는 청소년 해방은 이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전 이러한 연결과 엮음, 이해관계의 연결 속에서 체제전환은 구체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학교에서 급식을 먹기까지 돌봄 노동자, 조리 노동자, 물류 노동자의 수고로움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급식을 먹기까지의 수고들을 탐색하고 그 경로를 추적하는 것처럼 한 운동이 겪는 억압이 어떤 경로에서 다른 억압과 만나며 상호 강화하고 지속시키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는 연결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다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운동과 운동의 엮음처럼 현장과 현장, 지역과 지역의 엮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비수도권 참여자가 몇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서울도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체제전환 운동이 아무리 생각해도 잘 되려면 서울에 있는 중심 활동가들 중심으로 체제전환 운동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이면서 지역이기도 한 서울의 각 동네와 비수도권의 곳곳으로 체제전환 운동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만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연결과 엮음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언어가 이곳에 모인 우리들만의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가들만의 언어가 아니라 민중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삶에 와닿는 언어로 만들어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부산 모임의 귀중한 고민들을 다른 지역의 동지들도 이곳에 모인 동지들도 함께 나눠주시리라 믿으면서 체제전환 포럼에 대한 기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떨리네요. 이번 체제전환 운동 포럼이 이렇게 흥행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카드뉴스에 제 이름이 올라갈 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찾아왔습니다. 원고 작성 요령이라는 걸 보내주시더라고요. 아, 이건 진짜 잘못됐다. 곧 3월에 있을 저희 쿠팡지의 후원주점을 홍보하기 위해 냉큼 발언을 수락했는데 후회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좀 많이 늦게 이 체제 전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저는 공공운수노조 전국 물류센터 지부 쿠팡 물류센터 지회에서 지회장 맡고 있는 정성용입니다. 네, 저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이면서 지금은 해고자이기도 합니다. 앉아 계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게 죄송해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나 쿠팡 와우 회원이다. 이렇게 적다고요? 한국인들이 아니신가봐. 나 로켓 배송, 새벽 배송 주문해 본 적 있다. 와우 회원은 아니지만 한 번씩들 더 비용을 지불하시면서 이용을 하셨군요. 나 휴대폰에 쿠팡 앱 깔려있다. 이 로켓 배송이 정말 많이들 필요하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난 택배가 하루 만에 도착하지 않으면 답답하다. 저만 답답한가 봐요. 제가 모 예능에서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가 아니라 배송 빠른 거라는 말을 봤던 것 같은데 전 정말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만에 배송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한, 불편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 체제라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부턴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 다르면 불편하고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 그 체제조차도 우리가 만들어낸 거고 과거와는 다른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쿠팡주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기 뭐 쿠팡이 집 뭐 이런 말 적혀 있죠? 안 들어보셨죠? 네, 제가 처음 뱉어본 말이에요. 네, 쿠팡의 김범석 의장, 쿠팡 창업자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게 만들겠다. 저는 쿠팡주의라는 게 있다면, 또는 쿠팡식 자본주의라는 게 있다면 그 요체가 바로 이 말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조는 쿠팡이 아닙니다. 아마존이고요. 그 미국의 아마존 모델을 쿠팡의 한국에 잘 베껴온 게 바로 쿠팡이기도 합니다. 쿠팡식 자본주의, 저도 처음 써본 표현인데요.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 오바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쿠팡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팡이 이전 다른 생활 물류 기업들과 다른 점은 두 가지입니다. 매장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로켓 배송, 새벽 배송. 하루 만에 배송하거나 하루보다도 더 짧은 시간에 배송을 실현한다는 점. 이걸 밀고 나가면서 쿠팡이 대박을 쳤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매출을 매년 2배씩 늘려갔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한 몇 년 정도 됐죠? 2년, 3년? 네, 그러면 쿠팡의 성장은 2배, 4배, 8배 정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네, 저도 뭐 기업을 잘 알지 못하지만 기업이 이렇게 성장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매장이 없는 상태로, 하지만 로켓 배송과 새벽 배송을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물류센터입니다. 빠르게 물건을 들여오고 빠르게 배송하기 위해서는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과 도심지 주변에 거대한 물류센터들을 설치하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예상되는 수요량을 바탕으로 쌓아 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게 바로 로켓 배송, 새벽 배송입니다. 쿠팡은 그러한 거대한 물류센터들을 전국에 50여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물류센터가 일하는 노동자들 숫자가 대략 한 2,500에서 3,000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조합에서 흔히 대공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인원에 해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쿠팡이 로켓 배송을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바로 야간 노동입니다. 하루 만에 배송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작업 시간을 시간 단위, 분 단위, 초 단위로 끊어서 다 통제를 할 수 있어야만 겨우겨우 실현할 수 있는 게 로켓 배송, 새벽 배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쉽게 따라하지 못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야간 노동은 무조건 시켜야 되는 거죠. 밥 먹는 시간도 아깝고 쉬는 시간도 아깝고 심지어 휴대폰 보는 시간도 아깝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없앤 곳이 바로 쿠팡 물류센터 현장입니다. 제가 해고되기 전까지 저는 주간조 노동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랑 같이 노동조합 활동하고 있는 인천 분회의 사무장님은 7년 동안 쿠팡에서 일하셨는데 7년째 야간 노동만 하고 계십니다. 주 5일 오후 6시에 출근해서 새벽 4시에 퇴근하는 그 야간 노동을 교대도 안 하고 지금 7년째 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 노동운동이 이 야간 노동은 발암물질을 철폐해야 된다고 외쳤죠. 그래서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라고 외치기도 했고 실현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우리가 철폐하라는 그것마다 다 복귀시키고 살려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간 노동 외 쿠팡이 또 로켓 배송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게 바로 불안정 노동입니다. 이 50여 개 물류센터에 3만에서 4만 명의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는데요. 그중 절반이 일용직입니다. 말 그대로 하루 출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근로계약서 매일 씁니다. 이런 노동자들이 절반이기 때문에 10,000명, 20,000명 가까이 매일같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는 상황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노동자들조차도 다 계약직 노동자들이고 1년차 계약직, 2년차 계약직, 무기계약직으로 다 쪼개져 있습니다. 현재 쿠팡 물류센터지의 조합원 숫자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3자릿수 정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쿠팡을 퇴사하면서 노동조합을 탈퇴한 노동자들 숫자가 그것의 2배입니다. 다른 현장이었다면 지금 조합원 수는 한 3배가 됐겠죠. 하지만 워낙 불안정한 현장이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퇴사를 선택하고 그만큼 조합원 수도 시히 늘지 않고 있고 저는 바로 이게 쿠팡이
불안정 노동을 도입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임금으로 일하게 하고 고용을 미끼로 현장을 통제하고 노동조합은 꿈도 못 꾸게 하고 노조활동하면 블랙리스트로 일용직 노동자들은 내일 출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약직 노동자들은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바로 그런 방식의 시스템이 쿠팡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이 열악한 건 너무 당연하겠죠. 제가 자료집에 진짜 길게 써놨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휴게 시간 없고 냉난방 장치 없고 그래서 여름에는 너무 덥고 바깥보다 더 덥습니다.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습도가 너무 높아서 체감 온도가 38, 39, 40도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겨울은 바깥 기온하고 정확히 똑같습니다. 물론 노동자들은 여름을 더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겨울은 껴입을 수 있잖아요. 여름은 벗을 게 없습니다.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여름을 더 힘들어하는 게 쿠팡 노동자들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없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로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이 없기 때문에 인권이 없습니다. 괴롭힘, 갑질, 성희롱, 성폭력,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는데요. 휴대폰을 현장에 반입하지 못하니까 증거가 하나도 안 남습니다. 여기 재판 좀 몇 번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증거가 없으면 녹음과 사진과 영상이 없으면 재판에서 정말 불리합니다. 이런 현장을 쿠팡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불법일 것 같죠? 근데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쿠팡이 진짜 영리해서 불법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또는 불법을 이제 숨기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모든 것들이 불법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런 현장이기에 쿠팡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쿠팡 대구 물류센터에서 과로사로 3년 전에 돌아가신 고 장덕주님 27살이었거든요.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작년 8월 14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네, 택배 없는 날이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만들면서 하루라도 택배 노동자들 쉬게 해달라고 정부와 그리고 택배사들과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몇 년째 택배 없는 날을 실현시키고 있는데요. 쿠팡은 한 번도 여기에 동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택배사들도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택배 없는 날이니까 택배가 빠르게 배송 안 되잖아요. 사람들 쿠팡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택배 없는 날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택배사들도 우리가 왜 여기에 동참하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택배사들까지도 동요를 시키면서 결국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종이 바로 쿠팡입니다. 지금까지 노동운동이 쌓아올린 많은 성과들을 다 무위로 돌려버리고 있습니다. 쿠팡이 그 정도냐? 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주식을 상장할 당시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두 번째였습니다. 삼성전자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고용 규모는 현대차랑 삼성전자 다음으로 3위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은 동의해 주실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많겠죠. 돈이 많으니까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삽니다. 쿠팡, 김앤장,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하에 청와대,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지금 쿠팡 대표의 강한승, 그리고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대표인 정종철, 다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입니다. 그렇게 점점 더 이 쿠팡은 건드릴 수 없는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국적도 피해가고 법도 피해갑니다. 쿠팡의 국적 아시는 분? 한국에서 영업을 합니다. 근데 그 대표 김범석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자본은 일본 자본인 소프트뱅크에서 투자를 받았고요. 주식 상장은 뉴욕 증권거래소 미국에 했습니다. 이러니까 그 규모는 재벌임에도 불구하고 재벌 총수 지정을 피해갔어요.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이 되니까 도망을 갑니다. 김범석 의장 자기 자리 내려놓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 버립니다. 그게 바로 쿠팡 덕평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전소가 되고 소방관 한 분이 돌아가신 직후였습니다. 노동조합하기 되게 힘들 것 같죠? 네, 무척 힘들고요. 한국으로 치자면 삼성으로부터, 미국으로 치자면 아마존으로부터 진짜 나쁜 것만 다 배워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하니 좀 쿠팡이죠. 쿠팡식 한국 자본주의 좀 설득이 되시나요? 네. 참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앞서 이제 쌓아온 우리들의 운동과 이제 노력이 있었다라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 무노조 경영도 저희가 이겨봤잖아요. 노동조합도 세워봤고요.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다 우리 감옥 보내보지 않았습니까? 이재용도 보내봤고요. 저는 솔직히 그것만 믿고 버티고 있고 조합원 확대를 위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 설립 때부터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 그리고 저희 상급단체인 공공운수 노조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좀 기분 나쁘게도 이 체제 자체를 최신화시키고 있는 개척하고 있는 이 쿠팡의 이 힘은 이 속도를 우리가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맞서는 우리의 연대는 저항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가 체제 전환을 외치고자 한다면 이 쿠팡 자본의 힘에 대항할 수 있는 무엇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자리가 이 오늘의 체제전환 운동 포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을 포함한 불안정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체제 전환을 위한 정치 이제 그 내용을 채워나가면서 이것을 채워나갔을 때 우리가 미약하지만 이 쿠팡 자본에 맞서는 힘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로 시작하는 체제전환 운동 포럼 정치대회가 이 쿠팡식 한국 자본주의를 과감하게 철폐시키는 전환시키는 한 줄기 희망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이야기까지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혜진, 김찬, 정성영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까? 네. 열리고 있는 거 맞죠? 네. 이제 포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포럼은 우리가 나아갈 전망을 밝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방향의 길이 될지 포럼을 통해 조금씩 채워갈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길을 상상하면서 오늘 오프닝 제목 이때다 체제전환 다같이 외치면서 체제전환 운동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같이 외치는 걸 참 좋아해요. 맞아요. 같이 외치면 그래도 뭔가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 들잖아요. 여러분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이때다 하면 여러분이 체제전환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다!